뉴스 코멘터리 막전 막후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55분에 방송이 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요. 자, 막전 토크 잠깐 하고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방송은 한 10분 후에 할 것이고요. 먼저 저는 하여튼 뭐 이분이 참 요새 눈에 띄어요. 졌지만 눈에 띄는 분, 홍준표 의원 얘기를 좀, 왜냐하면 저희 고등학교 선배라서 그런지 몰라도 홍준표 의원이 지금 청년의 꿈 플랫폼 이거 아주 핫한데 정말 직접 소통하면서 댓글도 달고 하는데, 장소영님, 네. 홍준표 의원의 꿈은 뭘까요? 홍준표 후보의 꿈은 제가 봤을 땐 청년들의 고민 상담을 해서 청년들이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살 수 있게 좀 뒷받침해주는 병풍 같은 역할을 하시는 게 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런 교과서적인 얘기보다는 언론적인 얘기 많이 봤어요.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약간 정치적인 얘기를 해주셔야 뭐 됩니다. 어떤 사람인데요? 여기는 이야기 해주시는 분. 여기는 교과서적인 프로가 아니라 막전 막후 프로니까 아까 뭔 이제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청년의 꿈, 그 뭐 질의응답 뭐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었냐면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 뭐 이렇게 불행해집니다. 예. 그랬거든요. 그러면 불행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윤석열 후보가 교체가 돼서 본인이 대선 후보가 돼서 대통령이 되는 꿈을 꾸고 있지 않을까? 그러한 일말의 기대와 희망을 갖지 약간의 않을까? 기대. 네. 혹시나 윤석열 후보가 뭔가 하여튼 불상사가 생겼을 때 네. 본인한테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거 맞을까요, 김성희 소장님? 불편해서 몸 풀고 있는 거죠. 몸 풀고 있다. 예, 뭐 윤석열 후보가 실제로 뭐 낙마를 하거나 중간에 중도 사퇴하는 일 같은 건 잘 안 일어나겠죠. 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가능성 있는 곳에 내가 던지고 있다라는 것을 지지자와 주변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건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사실 이번 대선에서 잘 안 됐으면 그걸로 끝으로 거의 정계 은퇴의 길을 가는 거였잖아요. 네. 내년 일은 모르지만 지금 당장에 충실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이제 여러 가지로 고민이 되는 게,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어떤 질문이 들어왔을 때는 정치적으로 올바른 말을 해야 되거든요. 네. 폴리티컬리 코렉트하게 말하는 것이 버릇이 돼 있어야 하고, 최근에 또 이제 청년 정치인들이 그런 분야에 대해서 말을 함부로 잘못하는 정치인들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 공격을 가장 많이 받을 사람 중에 하나는 홍준표 의원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아, 뭐 집도 없고 연애하는 사람인데 결혼도 못하고 정말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니까 나는 단칸 새방에서 시작했다. 결혼은 원래 다 어렵게 하는 거다. 네. 뭐 이런 종류의 답변. 옛날 얘기를 해버렸어요. 야, 이거 옛날 얘기도 옛날 얘기지만 요즘에 이재명 후보가 예를 들어 그렇게 답변을 했다라고 하면 1960년대 부동산 가격부터 시작해서 오만 얘기들이 다 올라왔을 거예요. 네. 그리고 뭐 남자가 집을 사는 거냐부터 시작해서 막 이렇게 됐을 텐데, 홍준표 후보의 그 한마디는 솔직한 정치인의 모습 속에서 어쨌건 특정 계층들에게 묘한 위로를 지금 주고 있는 상태인 거거든요. PD님, 저는 이 편파적인 이 방송에 도저히 제가 출연하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왜냐? 왜요? 저렇게 김성애 대변인께서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데 이 양쪽의 두 MC는 네. 아 그렇군요. 네 막 이러고 내가 원론적인 얘기하면 원래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다른 얘기 해봐요. 막 이러고 이게 뭡니까 이게? 사과 드리겠습니다. 성의 없게 했잖아요. 성의 없게 언론적인 얘기를 빨리 길게 해주세요. 써야지. 길게 해야 돼? 하나만 하는 소리를 길게 해야 사람들이 듣지. 아 진짜 너무해. 좋습니다. 처음부터. 좋습니다. 아니, 우리가 청년의 편파적으로 꿈에, 했던 것 같네. 청년의 네. 꿈, 그 홍준표 네. 의원이 하는 그 홈페이지에 이런 게 올라왔어요. 준표 형이 추천하는 보수 쪽 정치 평론가 누가 있을까 했더니 홍준표 의원이 직접 답변을 달았어요. 누구죠? 장성철. 우와. 그럼 하나가 많아하는 얘기밖에 못하게 됐네 지금. 저는요 생명의 위협을 느껴요. 저 이 프로그램을 저 우리 윤석열 후보나 네. 윤석열 후보 측에서 절대로 보면 안 된다. 무슨 소리 하십니까? 보고 계세요. 보면 안 돼요. 보고 계세요. 저 죽어요 진짜 잘못하면. 그래서 덱- 저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정권 교체? 홍준표 의원이 직접 아주 잘하고 있는 보수 평론가로서 그만 얘기해요. 장성철 후보, 얘기 한번 후보랍니다. 했잖아요. 장성철 그만해요. 교수님을 집어넣네요. 마음을 주신 건 엑스파일 때부터일까요? 그 전부터 태어날 때부터 마음을 줬어요. 좋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짚어보죠. 이재명 후보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가 특검 받는다 안 받는다 얘기하는데 특검 받겠다 이런 발언은 왜 했을까요?
22일이면 수사 결과 나옵니다. 곧 나오죠. 왜냐하면 예. 기소를 해야 돼요. 그때까지 구속기가 만료니까. 22일까지 발표를 한다고 했으니 결과가 나오면 특검 여론이 비등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까지의 국민의힘의 특검 주장은 수사를 연장하고자 하는 계책이 중간에 숨어 있었지만 이제 네. 수사 기한이 정해진 만큼 뭐 특검 뭐 못 받을 거 없지 않습니까라고 말을 하는 건 되게 당연한 수순이었다고 봅니다. 네. 아 근데 이것도 조건부예요. 앞에 읽어보면은 일정 부분, 그다음에 충실히 조사했을 경우에 이런 식의 얘기했거든요. 네. 일정 부분과 충실이라는 것을 어떻게 계량할 거예요? 누가 그걸 판단할 거냐고요. 맞죠? 여론이 판단하겠죠. 여론이? 예. 여론은 지금 특검 가자는 게 훨씬 높지 않습니까? 아, 그건 그러니까 뭐- 특검 가야죠. 그거는 장성철 특검 가자고 여론조사를 돌려도 70% 나와요. 제가 뭔지 뭘- 모르겠지만 제가 뭘 이렇게. 잘못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내 엑스파일 말이- 터트린 게 뭐 제 말이 특검 갈 그거예요. 일입니까? 여론조사 시멘트 특검 가자. 김성애 대변인님 얘기해 보세요. 드럼통 특검 가자 그러면 70% 나와요. 장성철 누군지 모르는 건 상관없다니까. 특검을 하자에 일반적으로 여론이 더 많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수사기관을 좀 못 믿는 그런 국민적 그런 것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래도 검찰에서 제대로 충실하게 수사를 했으면 이런 여론이 안 나올 그러면 것이다. 장선우 소장님 생각할 때는 검찰에서 이번에 제대로 수사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하나 둘 셋 못 해요.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특검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하나 가야죠. 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했을 것이다. 네. 네. 저는 논리적으로 맞네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상황을 정확히 이렇게 판단하고 계세요? 예. 저는 특검 만든다 그러면 네. 좋아요. 만든다 그러면 특검을 구성해야 되잖아요. 그럼 특검을 구성할 사람들이 또 구성해야 되잖아요. 특검을 구성할 사람들을 구성해서 이 시간만 해도 엄청날 것 같은데 저는 빨리 좀 될까요? 여기 그게? 말장난 같긴 한데 어, 특검이 특검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 박영수 특검. 재밌네요. 그게 조금 생각이 나요. 어차피 박영수 특검도 지금 문제가 되거든요. 아, 참 우리나라의 특검이 특검을 받아야 네, 돼요. 우리나라의 특수부라는 곳이 그 중에서 개중 괜찮고 멀쩡하다는 분 추천받아서 만든 특검이 그렇다라고 하는 네. 이 서글픈 현실. 특수부가 너무나도 많은 권력, 특히나 봐줄 권력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생겼던 수많은 부조리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잘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네. 앵커님 저는 야당 패널로서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입장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야당 패널로서는 대장동 특검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우리나라 대선 후보와 관련된 선거운동 기간에 네. 특검을 통해서 오늘은 뭐 이재명 후보가 특검에 출석해서 12시간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러이러한 의혹이 있습니다. 이것이 확인됐습니다. 이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요 선거운동이 전혀 필요가 없어요. 제대로 안 되겠죠. 예, 그냥 사법 리스크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우리는 계속 특검 사무실 앞에서 무슨 얘기하나 뭐 누가 출두하나 이것만 바라볼 거예요. 제대로 된 대선 운동? 선거가 안 될 것이다. 전 그 공감하는데요. 그렇죠. 선거도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또 그냥 넘어가기에는 또 또, 그렇고. 여론에서 너무 맞아요. 그런 이건 다 의혹이 해석이 안 된 부분이고 참 이것도 저도 어려운 상황이긴 어려워요. 하네요. 음. 뭐 지금 뭐 방송 직전에 특검을 박지훈으로 하자 이런 얘기가 하는데 오, 예, 아. 검사를 한 적이 있긴 해요. 예. 아니 그렇게까지 크게 웃으시는 왜 웃어요? 이게? 아니 근데 어차피 하는 소리잖아요. 아니 안 될 거 코웃음이 뻔하잖아요. 저까지 들렸어. 와 깜짝 김병준 놀랐 기자님. 진짜. 와. 어차피 하는 소리잖아요. 안 되는 거 알잖아요. 예. 뭐 대꾸도 안 하세요. 더 이상. 박지훈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웃음에 다 담겨 있네요. 그러면 특검 조사하시다가 이 막전 마크에 나오셔가지고 누구 조사인데 무슨 내용했다라고 막 얘기해 주시면 재밌겠다. 됐고요. 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방송을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막전 토크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 좀 모시려고 지금 한 거고 막전 토크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여야 대선 상황 대선 레이스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뉴스의 이면을 꿰뚫어보는 본격 속마음 정치 토크쇼 뉴스 코멘터리 막전 마쿠의 박지훈입니다. 네, 시사하는 개그맨 MC 장원입니다. 네, 저희가 늘 뉴스의 이면을 꿰뚫어 본다고 했죠. 저 때가 때인 만큼 정말 오늘은 제대로 꿰뚫어 주셔야 됩니다. 막전 마쿠를 잘 봐주셔야 되는데 오늘 이 두 분을 뵈니까 아주 든든합니다. 막전 마쿠의 두 형님 같이 하는데 먼저 김성애 열린민주당 대변인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그리고 막전 마크의 든든한 팩트 체커 김민주 OBS 보도국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정말 요즘 정치의 계절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거리두기가 완화가 되면서 사람들이 모임을 하다 보니까 아마 여기저기에서 정치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요.
두 분도 대선 관련해서 뭐 두 분 다 시사평론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질문할 것 같아요. 어떻게 얘기해요? 저한테 질문은 예. 이제 장성철 소장 큰일 났다. 네. 드럼통 언제 들어가냐. 뭐 윤석열 후보 대통령 되면 이민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물어보지 뭐 누가 대통령이 될 것 같냐. 뭐 이재명 후보는 어떠냐. 이런 얘기는 전혀 안 물어봅니다. 저의 아니만 걱정하는 물음만 하고 있다. 솔직하게 대답을 합니까 그러면? 하죠. 물어보면? 베트남에 이민 가야 되나 뭐 그런 약간 얘기도 많이 딜레마일 하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돼도 문제고 저 사람이 돼도 문제네요. 저요? 예. 큰일 났어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걱정스럽네요. 네. 김성애 대변인님은 누가 질문을 하면 솔직하게 답변해 줍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정치 성향에 따라서 대충 답변해 줍니까? 지지하는 거 따라서. 저는 그냥 제가 아는 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진지하게. 방송에서는 또 방송 못할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밖에서 듣는 분들한테 조금 더 해드리는 게 예의겠죠. 택시 같은 거 저는 자주 타면 저를 보면서 좀 목소리만 들어도 어느 쪽을 지지하는지 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맞게 대답을 해줍니다. 맞춤형. 저는 싸울 필요는 없으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택시를 타면 예. 1년에 한 명 정도 저한테 말을 겁니다. 인상 이유를 쓰고 모르겠어요. 있어요. 인상 아. 쓰고 있어. 제가 아니 인상을 쓰기는 알려드릴까요? 안녕하세요로 앉아서 가만히 가는데 아무도 말을 안 걸더라고요. 오랫동안 제가 아니까 이제 얼굴이 그런데 그냥 처음 뵐 때는 무서워요. 네. 난 뭐- 지금도 무서워요. 아, 웃어도 무서워. 저기 교수님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하노이 본부장 자리는 제가 잘 얘기해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들을 맛이 나고 또 볼 맛이 나는 방송 뉴스 코멘터리 막점 맞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대위 구성을 놓고 시끄러웠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진화에 나서면서 가닥을 잡는 모양새입니다. 투톱이냐 원톱이냐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말이 많았었는데 총괄 선대위원장 원톱에 여러 명의 총괄 본부장을 두는 그런 형식으로 사실상 김종인 원톱 체제로 꾸려졌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가운데 윤석열 후보하고 이준석 당대표 사이에 갈등도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전지적인 관찰자 시점에서 우리 국민의힘 선대위 구성 이면을 구체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종인 원톱 체제가 뭐 확실해진 것 같아요. 예, 총괄 선대위원장은 이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거의 확실시되고요. 상임선대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이준석 대표 이렇게 되고 후보랑 대표 간 이견이 있었던 사무총장직은 이제 한기호 총장에서 윤 후보 측근인 권성동 의원으로 교체될 것 같고 네. 이제 아래쪽에 총괄 선대본부장이라는 자리가 있었는데 네. 그 직책에서 총괄자를 빼고 총괄은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 한 분입니다. 네. 총괄자를 빼고 이제 정책이나 조직 이렇게 4-5개 분야 선대본부장을 둘 걸로 보입니다. 뭐 권영세 의원, 김도읍 의원, 추경 의원, 윤상현 의원, 주호영 의원, 김태호 의원, 김용태 전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핵심이 이제 빠져 있습니다.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 그렇죠. 아래 이제 공동 선대위원장이 있어요. 원래 네. 민주당 경우는 이제 경선을 같이 했던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네. 전 총리 이런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상임 고문을 맡으셨잖아요. 근데 그래서 공동 선대위원장이 보통 같이 경쟁한 후보가 올라야 하는데 홍준표 의원은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예. 안할것 그래서 같아요. 예. 이분이 사실 핵심인데 다른 게 중요하게 뭐 기사가 많이 그렇죠. 나고는 있는데 사실은 홍준표 의원의 합류 여부가 아직 안갯속입니다. 그게 눈에 띄는 부분이긴 합니다. 홍준표, 유승민 후보 했던 분들이 지금 아직까지 합류하는 모양새는 아니고 다른 사람들 얘기들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요. 자, 근데 사실은 이렇게 국민의힘 선대위를 꾸리면서 불협화음은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통합형 선대위를 아마 윤석열 후보는 원했던 것 같고요. 이준석 당대표는 반대로 좀 실무형 선대위를 꾸리려고 했는데 어느 게 타당한 거예요? 많이 해보셨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김종인, 이준석 대표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아주 단순하게 발빠르게 해야 가는 돼요. 거. 네, 단순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후보가 생각하는 거는 정권 교체 여론이 높다. 우리는 실수만 안 하면은 이번 선거 이긴다. 그러니까 최대한 많은 분을 선대위에 포함시킨다. 그거 같은데 그게 좀 아니한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뭐 정권 교체가 되고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지만 지지율은 출렁거릴 거고 위기는 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횡적으로 넓게 퍼진 선대위는 상당히 비효율적이고
위기 상황에서는 즉각적인 대응을 못해요. 네. 그것이 지금 민주당 선대위에서도 나타나고 있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선대위에서 가장 핵심적인 자리는 총괄 선대 본부장이에요. 네. 그 사람이 실무적인 걸 모든 걸 장악을 하는데 민주당은 지금 3분이 총괄 본부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책임, 권한, 소재 이게 상당히 애매모호해요. 민주당이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근데 국민의힘은 4명에서 5명을 놓겠다는 거잖아요. 더 지금. 힘들 것이다. 더 혼란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 경선 때 윤석열 캠프의 구성을 보면 이 중진 의원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전문가들도 대거 합류했었습니다. 그런데 잡음은 꽤 많았어요. 네. 근데 이 본선에서도 그러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어쨌든 선대위 구성하는 이유가 선거에서 이기기 그렇죠, 위해서인데 그렇죠. 이번 선대위 구성 잘 되고 있는 거라고 보십니까? 김성애 우리 대변인은 뭐 오랫동안 선거를 봐왔기 때문에 국민의힘 이 선대위는 잘 되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땠습니까? 이재호 상임고문이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을 뭐 겨냥해서 한 말인데 킹메이커는 한 번만 하는 거지 그렇게 여러 번 하는 거 아니다. 라고 일침을 놨던 바가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김종인 위원장한테 해당하는 말이라기보다는 그런 겁니다. 어떤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 집단이 10년에서 20년에 걸쳐서 꾸준한 준비와 노력들을 해오고 그런 가운데서 그 핵심이 있고 그 주변 세력이 붙는 방식으로 대선을 치러 왔거든요. 네. 박근혜 대통령도 그랬고 그렇죠. 뭐 문고리 3인방인 이런 얘기 하지만 그게 없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정치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해서 뭐 그걸 광흥창 팀이라고 좀 뭐 부르기도 하고 어떤 형태로든 돌파하는 중심 세력이 있었던 건데 네. 윤석열 후보는 그런 걸 만들 시간이 없었죠. 내달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지금 이제 불거지지 않은 이 분란이 될 소지 중에 하나는 그런 식의 킹메이커 집단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검찰 출신 인사들, 지금 변호사를 하고 있는 네. 서초동 팀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선대위에 어떤 식으로 합류를 할지 정말 말 그대로 다 내려놓고 비켜줄 수 있을지 네. 이런 것도 좀 관심사라고 보고요. 당이 맞춤대로 해놓을 테니 들어와서 앉아라라는 것과 김종인 위원장은 그것도 많으니 줄여라. 이 사이에서 지금 아직은 갈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도 그렇죠. 합류하는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알 상태에서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도. 예. 이것만 보고는 뭐라고 그림을 말씀드릴 수 없겠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저는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 합류하는지 여부, 그다음에 유승민, 홍준표 등 두 후보가 같이 합류할지 여부, 그리고 서초동 팀이라고 불렸던 검찰 출신의 인사들이 어떤 식으로 들어와서 자리를 틀지 요거를 봐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말하기는 어렵다. 네. 왜냐하면 유동적으로 서초동 팀이 어떻게 가는지도 그것도 저도 관심이 좀 가거든요. 그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네. 선대위를 구성 안 하는 것도 답인 것 같다. 예?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지금 봐보세요. 캠프가 해체되고 나서 네. 선대위 구성하기 전이잖아요. 지금 예. 2주 동안. 네.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쭉쭉 올라가고 있어요. 선대위가 필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가만히 있는데도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 듣고 보니까 또 그것도 말이 맞네요. 그렇죠. 선거 오늘 제가 운동할 맞는 말 필요 많이 하죠. 없다는 건가? 예.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선대위를 만들어 놓으면 일을 해요. 그럼 선대위에서 실수를 하거나 또 불협화음 나거나 또 그런 게 보도가 되면 예컨대 캠프에서 뭐 사진 같은 거, 사과 같은 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윤석열 캠프가 제대로 선거 대책 본부 같은 역할을 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회의적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심각하게 한번 고려해 보시라. 선대위 없이 그냥 이대로 쭉 가는 건 어떠냐.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윤석열 후보는 정치인으로서 움직이면 큰일 난다는 얘기랑 같은 거라서 국민들이 한 2, 3주 있으면 눈치채십니다. 저의 대변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마 뭐 꾸려지겠죠. 꾸려지는데 지금 현재 상황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 요거 하나는 짚고 넘어가죠. 이른바 서초동 팀. 이 사람들이 선대위에 들어올지 아니면 뒤에서 좀 남아 있을지 어떻게 들어올 것 봤습니까? 같아요. 몇 분은 들어와가지고 법률 지원 탄, 뭐 아니면 네거티브 대응 팀. 대부분 이게- 또 법률가들이 많으니까 네, 여기. 이게 공식적으로 선대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합류할 것이다. 왜냐?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윤석열 후보 가족과 관련된 일을 가장 잘 아는 분들은 저분들이에요. 네. 다른 분들로 네거티브 대응팀이나 법률 지원팀을 꾸리게 되면 또 다시 호흡 맞춰야 되고 저분들한테 물어봐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고 이런 식의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저분들이 직접 참여할 것 같다. 참여할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선대위 구성을 앞두고 김종인, 윤석열 그리고 이준석 당대표 이 세 사람 사이에 밀당이 엄청났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그래요. 네, 이 선대위 구성에 어떤 사람 입김이 가장 많이 작용을 하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결국에는 김종인 위원장을 총괄선대위원장으로 놓는 한 김종인 위원장의 뜻을 가장 많이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3명이 가장 논란이 컸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과 임태희 전 이명박 대통령 비서실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네. 그리고 가장 제가 논란의 핵심이 장제원 의원. 그렇죠. 장제원 의원이죠. 네. 그래서 이 세 분과 관련해서 서로 의견이 안 맞았던 것 같아요. 네. 다른 분들은 의견이 뭐 안 맞을 게 없어요. 결국에는 이 세 분의 문제가 선대위 구조를 어떻게 짜야 되느냐라는 것까지 확대됐어요. 갈등이.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잘 정리돼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김민주 기자. 그러면 그 세 사람 중에 지금 말대로라면 김종인 뭐 전 위원장이 가장 본인이 원하는 대로 그림을 그릴까요? 어떨까요? 일단은 그건 김종인 위원장이 그림을 그린다기보다 그 그림을 대신 그려주는 분들이 이제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예. 윤석열 후보랑 그 조율을 해서 안을 가져가면 이제 제가 하는 형식이 될 것 같고, 네. 그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고 지금 또 교수님도 말씀해주셨는데 이제 아까 세 분 장제원 의원, 그다음에 김병준 전 위원장 그리고 임태희 실장 말씀하셨는데 이제 원팀을 꾸리려면 또 공동선대위원장의 이름을 올리고 가려면 화학적 결합을 해야 하는데 네. 이제 홍준표 의원의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마음의 상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여론조사는 이겼는데 뭐 당원은 투표에서 졌으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여러 배경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당내 의원들에 대한 마음의 상처가 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당연히 있겠죠. 예, 홍준표 의원 캠프에 사실은 현역 의원이 한 명도 없었던 것도 있고 그런데 홍준표 계로 불렸던 의원 뭐 조경태 의원이 있었긴 해요. 몇 번 예, 있었긴 그렇긴 한데 합니다. 뒤늦게 합류를 예, 하셨죠. 뒤늦게 처음부터 있었죠. 있었던 예. 건 아니고요. 그래서 홍준표 계로 불렸던 의원들이 이제 윤석열 캠프에 대거 있고 공격도 또 실제 하셨고요. 네. 경선 기간에. 그래서 그런 마음의 상처를 보듬으려면은 그분들이 근데 아직도 지금 인선 안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될. 아니 근데 자,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 보면 결국 장제원 의원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말은. 아니, 제가 좀 얘기할게요. 장제원 의원이 누가 들어도 들어올까요? 장제원인데요? 안 들어올까요? 딴 분보다는 장제원 의원이 사실은 홍준표 대표 시절 때 그걸 했었어요. 대변인도 하고 뭐 하여튼 되게 두 사람 관계가 되게 좋은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네. 사실은 장제원 의원은요 지금 윤석열 후보의 가장 핵심 측근의 의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상징적인 장면이 뭐냐면 이마빌딩 공식적으로 해체됐잖아요. 네. 근데 아직도 거기에는 전략, 메시지, 일정팀이 있어요. 네. 그 일정팀을 지금 조율하는 게 장제원 의원이에요. 장제원 의원이 나가서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조율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거는 후보의 뜻이 반영된 행보라고 봐야 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어떠한 선대위에 들어올 수밖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김민주 기자님 얘기하신 그 홍준표 의원의 마음의 상처 근데 본인의 마음 상처만 있으면 되지 왜 저까지 상처를 주시느냐 공개적으로 보수 평론가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장성철이다 그러면 방송 중에 자꾸 자기 얘기 좀 그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소연이라도 해 제가 어디 가서 좋습니다. 하소연하겠습니까? 예. 마음 가는 걸 어떻게 또 뿌리칩니까? 예. 그게 저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한다니까요. 아니 근데 뭐 굳이 본인이 거론하기에는 이분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장성철을 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어쨌든요. 이해는 하지만 어쨌든, 파장이 네. 아주 좀 강할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무병장수를 기원합니다. 제 대변인입니다. 근데 이제 선대위에 누가 온다 이런 기사들이 많잖아요. 근데 가장 핵심 사실 저는 홍준표 의원의 합류 내지는 뭐 외곽에서 지원할 거냐 이런 그렇죠. 여부 같은데 누가 온다 이런 게 사실은 정치권에서는 서초 갑 나가나 보네, 종로 나가나 보네, 지금 다 거론됐던 분들 네. 그런 얘기도 있어가지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취재를 해왔는데 보궐선거랑 관계가 있으니까. 예. 그 수요일까지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대표에게 5번 전화를 했어요. 근데 전화를 안 받았답니다. 네. 전화를 받고 아이 뭐 다음에 봅시다 이런 원론적인 얘기도 안 하고 전화 자체를 안 받았다. 참여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전화를 바로바로 받는 성격인데 그죠? 네, 당내에서 또 유일하게 홍준표 의원과 조율할 수 있는 게 나다 하시는 분이 계시긴 하더라고요. 밝혀주세요. 그래서 그분에게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이제 네. 그분과 통화가 안 돼서 들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홍준표 의원이 캠프에 가냐 안 가, 선대위에 가냐 안 가냐가 좀 중요한 건데 지금 상황으로는 조금 어렵다고 하는데 또 지금 또 의회에 한 분이 또 거론이 되고 있어요.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죠. 국민통합위원장으로 거론이 되는데 이분이 여기에 건강 상태도 저도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거론되는 이유는 어떤 의미입니까? 김한길 전 국민의당 대표 아닙니까?
민주당도 있어가지고 뭐 여러 군데 있어가지고 아니 최근에 있던 당적인 국민의당이죠, 국민의당. 예. 안철수 후보하고 훨씬 공동대표였죠? 가까우셨던 분으로 네. 기억을 하는데 글쎄요 뭐 국민통합위원회로 그렇게까지 끌어들이는 윤석열 후보 측의 뭐 행동에 대해서는 박수를 쳐드리고 싶은데 뭐 그렇게 큰 영향력은 있겠나 싶습니다. 그냥 하긴 하는데 임팩트나 이런 영향력은 없을 것이다. 네, 뭐 민주당인지 국민의당인지도 지금 정리가 잘 안 되는 분이시라서 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겠나? 네. 근데 그것도 별로 놀라운 일은 아니고 네. 원래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나서 윤석열 후보가 만나기도 했었고 돕는다라는 소문이 많이 나 있었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이 모이고 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민심과 지지가 모이고 있다. 그 점이 중요한 거지. 자꾸 뭐 그걸 애써 폄하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참 국민의힘 이 보수 정당에서 이렇게 선대위 꾸리는데 이렇게 불협화음이 있었는 게 저는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이번이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결국은 이번이 윤석열 후보라는 사람이 정치를 한 지 얼마 안 됐다고 봐야 됩니다. 몇 달 만에 지금 후보가 됐기 때문에 첫 정치력, 리더십을 시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 있는데 잘 꾸리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의 혼란은 네. 윤석열 후보의 책임이 아니에요. 저는 이준석 대표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하.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당선이 됐을 때 네. 그때 당대표가 강재섭 의원이었어요. 네. 그리고 박근혜 후보가 당 후보가 됐을 때 황우여 당시 당대표였는데 후보 측에서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준석 대표가 아니 이 사람은 빼고 이 사람 빼고 대선기획단도 안 만들고 선대위 우리가 그냥 당에서 다 만들었으니까 이대로 합시다. 아 장제원 안 돼요. 뭐 권성동 사무총장 안 돼요. 이렇게 토를 다는 거 자체가 저 처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윤석열 후보의 책임이 더 있다. 뭐 정치력 시험대다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 네. 이준석 대표의 정치력을 시험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뭐 이준석 당대표, 윤석열 후보 누가 하여튼 문제가 있는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논란이 됐던 게 사무총장 부분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기호 사무총장 교체에 대해서 이준석 당대표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는데요. 이거 잠깐 들어보고 가시겠습니다. 개 발언이 없습니다. 사무총장의 거취 문제라고 한다면은 저는 후보와 어떤 상의도 한 바가 없다고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요청도 어떤 응답도 어떤 언급도 없었음을 제가 명확하게 밝히겠습니다. 이 선대 조직부 구성을 해서 가겠다고 나 발표를 했잖아요.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걱정도 안 하셔도 됩니다.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선대위의 조기 출범을 자신합니다. 그만큼 이견이 적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 사무총장 문제에 대한 이견 같은 경우에도 그게 굉장히 증폭되는 것을 저희는 경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도 협의점을 도출해 나가고 있고. 네. 이 국민의힘에는 이 당원 당규상으로 대권 후보가 당무 우선권을 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 대표보다 더 우선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사무총장 교체를 윤석열 후보가 했는데 당 대표가 반발하는 모양새입니다. 장성철 소장님, 처음 교수님. 봐요 이런 것도. 이것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네, 당원 74조에 의하면 네. 대선 후보로 뽑히면 당무 우선권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당의 후보가 좀 부탁을 하고 네. 얘기를 하고 그런 것들은 다 들어줘야 돼요. 실질적으로 지금 당 대표는 윤석열 후보다. 본인이 그 권한을 행사를 하면 모든 당 대표로서의 권한 행사를 다 할 수 있다라고 당원을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사무총장 자리가 결국에는 조직과 자금을 관리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후보보다는 윤석열 후보 측근들이 사무총장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라고 건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야 자신들이 자금도 마음대로 쓰고 조직도 마음대로 활용할 수가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이준석 대표가 고집 부리지 말고 윤석열 후보 뜻에 따라주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지금 말대로 민주당하고 다르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후보가 당무 우선권을 가지기 때문에 당 대표는 뒤로 좀 빠지고 후보가 할 수 뭐 다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헌 당규도 맞고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당 대표가 이렇게 불쾌감도 표현하고 말도 안 하겠다고 하는 게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까요, 이준 대표는? 이번 대선이 지금 나와 있는 모든 플레이어 중에 이번 대선이 끝나고 국민의힘에 없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을 사람이요? 예, 윤석열 후보죠. 대통령이 만약 된다면 윤석열이라는 존재의 정치적 여정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 참여해서 대통령이 되면 끝납니다. 5년 동안의 단임제 대통령을 하고 나와서 자 이제부터 국회의원부터 도전하겠습니다. 안 돼요. 그러네. 막 혹시 떨어지면 이제 뭘 할 수는 뭐 있지만. 그건 별개 문제지만 네. 본인의 지금 목표는 그렇지 않으니까 네. 나는 당선이 목표인 거고 그렇죠. 그러면 당이 개혁이 되거나 말거나고 선거운동이 어떻게 되든 현재 지지율을 잘 유지해서 해서? 대통령이 되고 그 본인이 생각했던 구상 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런 걸 펼치면서 5년을 보내고 나면 윤석열 후보의 소위 말하는 욕망은 해소가 돼요. 네. 끝. 근데 이준석은 아니죠. 당대표부터 시작했지만 이준석에겐 여기가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자기가 활동할 수 있게 잘 만들어지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준석 대표의 처음부터 끝까지 초지일관한 생각은 이번 기회에 당개혁해야 된다. 당의 이런 개혁. 거예요. 예. 그리고 뭐 따뜻한 보수가 됐든 뭐가 됐든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목표도 이 나라의 보수 정당을 제대로 세우는 작업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현재 있는 중진들 다 나가야 된다. 입장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나선다. 이건 반대로 말하면 이준석 대표가 생각하고 있었던 당 개혁의 그림을 후보가 건드리는 걸 싫어하는 상황인 거죠. 아하. 그래서 저는 이번 대선 공간에서도 이준석 대표의 역할은 주로는 당 개혁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에 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그 네. 부분도 맞는 분석인 것 같고 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주도권 싸움인 것 같아요. 주도권을 잡겠다. 결국엔 사무총장 자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직과 자금을 총괄하고 네. 당 조직의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 사무처도 장악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내 사람으로 하겠다라는 것이 당연히 당대표로서는 욕심이 있는 것이겠죠. 그런 차원으로도 봐야 될 것 같다. 이제 저 말씀에 한마디만 더 보태서 하면 당 사무총장은 대선을 치르는 동안도 사무총장이지만 대선이 끝나고 나서 지방선거를 또 야전사령관으로 책임지는 자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이번 행만은 대선뿐만 아니라 그 외 지방선거까지 우리의 방식, 내 방식대로 치르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어허. 그럼 그것은 이제 이준석 대표가 갖고 있는 아니야. 그건 내가 할 건데. 최소한 너가 지방선거는 부딪히는 내가 해야 되는데. 그렇지, 그런 이제 생각이 있다는 거죠. 그러려고 하는데 야전사령관을 바꾸자고 하니까 그거를 네 알겠습니다라고 이준석 대표가 흔쾌히 응항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저 말씀에 한마디를 보태자면은 그 대선이 끝나고 나면은요 이준석 대표가 다시 당 대표가 돼요. 그러면은 그 이전에 임명했던 사람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지방선거까지 포석을 둔 거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바꿀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 사무총장 때문에 결국 이런 마찰이 벌어진 건데 뭐 계속 말씀해 주셨지만 굉장히 요직이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게 그 사무총장 자리 때문일까요? 아니면 어떤 힘겨루기의 전선으로 사무총장 자리가 이렇게 생겨난 걸까요? 그러니까 그게 돈 관리하니까 되게 중요한 자리라서 그런 것도 있는 그러니까 이런 건가요? 거예요. 뭐냐면은 네. 지금 공식적인 대선 자금이 한 525억 정도 되잖아요. 네. 그리고 당비와 후원금이 있으면은 700억이 될지 800억이 될지 몰라요. 당이 네. 쓸 수 있는 자금이. 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측근들 같은 경우에는 선대위에서 각 본부에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네. 네. 사무총장이 공식적으로 여기다 돈 얼마 지원해주고 얼마 지원해줘라 그거 결정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자기들이 그 자금을 갖고 선거운동에 활용을 쉽게 할 수 있는데 껄끄러운 사람이 사무총장이 있으면 저희 본부에 좀 자금 좀 지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꼼꼼하게 해서 안 돼 깎고 반 이러면은 선거운동이 힘들잖아요. 실무적으로는 그런 의미도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면 장 소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권성동 의원이 사무총장, 비서실장 두 개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뭐 하요? 지금까지 보면은 뭐 하고 권성동 싶어요? 의원이 사무총장을 되게 하고 싶어 했어요. 본인이라면 본인이요? 무조건 사무총장 하죠. 왜냐하면은 그분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건데요. 청와대에 가서 무엇을 한다라기보다 네. 본인은 사무총장 하면서 선거 이기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은 강원도지사 나갈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법무부 장관도 할 수 있고 아하. 이러기 때문에 굳이 비서실장 지금 하면서 말씀하시면서 미소가 사무총장 얘기하면서 막
네. 미서가 너무 하고 싶다는 이런 느낌. 비서실장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는 전 거예요. 정말 이번 홍준표 됐으면 제가 사무총장 하고 싶은 거예요. 사무총장은 안 시켜주고 부총장 정도 해가지고 당을 개혁하려고 네. 했었는데 안 됐습니다. 근데 원래 국민의힘에서 사무총장은 제가 알기로는 약간 과한 표현을 해서 정치권에서는 약간 의원들 무덤격으로 무덤했어요? 아 공천 때 그랬어요. 공천 때 항상 직전에 떨어져. 화를 못 휘두르니까 받았던 것 같은데. 예. 뭐 아니. 강맹우 의원님, 염동열 황진아 의원님, 의원도. 한성규 의원님, 뭐 황진아 김용태 의원님, 정양석 의원님, 김선동 의원 다 전 의원이 됐어요. 그렇죠. 사무총장을 했던 분들은. 신기하게. 예, 자기는 그 길을 안 근데 이번에는 공천 못 특이하게 또 받았어요. 이렇게 예. 사무총장. 독일은 성대 같은 자리군요. 아니, 총선이 없으니까 네. 총선 전에 사무총장은 진짜 독배예요, 독배. 네. 다 떨어져요. 출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논란 속에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가장 존재감을 드러내는 분이 있죠. 김종인 전 위원장입니다. 국민의힘으로서 이번 대선판 영입 1호 인물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또 영입하기까지도 말도 많았습니다. 김종인 위원장 역시 이번이 마지막 대선 참여라고 강조하기도 했고요. 또 정권을 달라 하면서 여러 조건 같은 걸 제시를 했는데 뭔가 잔뜩 뭔가 이게 얘기를 해도 네. 큰 무리 없이 얘기하는 스타일이기도 네. 하고 나한테 뭘 다 달라. 나는 안 받으면 안 한다. 뭐 이런 스타일인 걸 우리가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본인이 원하는 어떤 조건이나 전권 이런 걸 받았다고 봐야 됩니까? 아직 모르죠. 그런데 이제 이것은 거꾸로 봐야 된다. 윤석열 후보에게 얼마나 김종인이 필요한가 이 문제로 접근을 해봐야 되겠죠. 반대로 예. 그런 문제로 놓고 봤을 때 일단 부정적인 요인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꽤 높다는 겁니다. 이 상태로 잘 가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왜 그렇게 되느냐? 지금 현재 있는 100명밖에 안 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떻게 해도 당선되는 지역이 좀 많습니다. 좀 그렇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김종인 표의 개혁이 들어와서 이준석 표 개혁과 시너지를 일으켜서 막 당을 다 엎어버리는 상황이 되면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윤석열이라는 캐릭터가 대통령이 되면 2024년 총선에서 가장 먼저 불벼락을 맞을 사람들은 이 100명이에요. 지금 100명. 예, 그걸 막기 싫어서 160명이 똘똘 뭉쳐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는데 네. 이게 그런 걸 막게 생긴 그 중간에 어려운 상황이 김병준 비대위원장 가서 자꾸 나오고 이러는 것들이 어떻게든 안 들여놓게 하려고 하는 건데 윤석열 후보도 여기에 대한 이제 정치적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정도 지지율을 한번 버텨볼까 이런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겠죠. 이런 게 있고요. 근데 반대편으로 놓고 보면 또 같은 얘기인데 윤석열 후보가 최근에 말을 싹 없애고 네. 보수 언론하고 인터뷰만 하고 뭐 중소상공인 50조 돕겠다 이런 발언 제가 알기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부터 얘기를 들었다라고 하는데 네. 그리고 SNS에다가 정제된 경제 정책에 대해서 말하고 동네 돌아다닐 때도 계속 써준 원고만 있잖아요. 조금 그런 근데 이제 모양새입니다. 언론 지형상 왜 써준 원고만 읽느냐라고 공격을 심하게 하는 기자들이 없기 때문에 네. 또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지나가는 상태에서 가장 정제된 말을 할 수 있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와서 총괄 선대본부장을 맡아서 마이크 역할을 맡아버리면 네. 그럼 윤석열 후보는 그냥 묵묵히 걷기만 하면 되고 필요한 말들의 이 헤드라인 생산은 총괄 선대본부장이 하는 그림으로 가면 이렇게 하면 완전히 이길 수 있겠다 싶은데 이 경우에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의원들의 동요가 또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예,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국회의원들에게 있어서는 대선은 내 선거에 비하면 중요성이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 그럴까요? 설마요. 아니 내 직장을 잃는 문제랑 남의 직장을 얻는 문제랑 어떻게 같은 선상에서 비교가 됩니까? 2분의 1이라고 해요. 10분의 10분의 1이라면 뭐 그게 사람입니까? 2분의 1이요? 3분의 1이 어떤 3분의 몇 1 분의 정도 하죠. 3분의 1이라고 하시잖아요. 하여튼 적긴 적다는 거예요? 적죠. 저희 국민들이 봤을 때는 같이 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자기 생명이 달려 있는 게 배지인데 지금 남의 선거잖아요. 우리 정당이 망했는데 우리 정당이 망해도 내가 배지만 달고 있으면 저는 잘 살 수 있잖아요. 아니 지금 국민의힘 그래서 말씀을 처음에 드렸는데 국민의힘 현재는 네. 현재 내신 분들은 무슨 조건에서도 살아남으실 분들이 위주기 때문에 네. 이분들에게 중요한 건 단계역이 아니라 2024년에 내가 한 번 더. 하여튼 다른 조건은 뭐랬고 내가 공천만 받으면 돼인 상태이거든요. 열린민주당의 의원님들은 안 그렇습니까? 열린민주당 의원직을 세 분밖에 던지고 없으니까. 하죠. 예. 예. 조금 다르네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 경선 과정에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후보를 좀 지원을 많이 했어요. 네.
어차피 이번 선거는 뭐 윤석열 후보가 된다 뭐 이런 말도 했었고 그리고 또 물밑 소통도 많이 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화장실 들어가기 전과 나온 후가 다른 걸까요? 막상 이제 후보가 되고 나니까 이 모시기에 좀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거든요. 윤석열 후보가. 이 왜 그랬을까요? 왜 어떤 고민이 좀 있었던 걸까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생각과 윤석열 후보 측근들의 생각이 달라요. 후보하고 측근이 다르다. 또 막 좀 막후니까 또 네. 막후 해줘야 얘기를 좀 됩니다. 해드려야지 네. 않겠습니까? 지금 선대위 구조를 짜는 거는 3명입니다. 장제원, 권성동, 윤한홍. 이 3명이 맞습니까, 확실히? 제가 예측은 반타작인데 네. 정보는 99% 맞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장제원, 윤한홍, 권성동. 정부가 99% 맞는데 예측이 틀린 것도 신기한 일이네요. 분석이 약간 네. 좀 앞서가는 거다. 잘못된 게 아니라 앞서가는 분석을 하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알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세 분이다. 예. MC 장군 좀 빼주시면 안 돼요? 제가 있어야 형님도 살아요. 그렇게 생각하네요. 네. 그 장제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편은 없는 거야. 진짜. 제가 제가 있잖아요. 저희가 편이에요. 네, 편입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네, 화이팅. 잊어버렸잖아요. 네. 3명 네. 구성을 짜는 사람. 그러니까 네. 이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가 제일 핵심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장제원 의원은 김종인 위원장이 원탑으로 오면은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이 아이고 저 장제원 의원은 왜 저기 선대위에 와가지고 그러는 거야? 이러면은 사이도 좀 별로 안 좋은 걸 알고 네,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장제원 의원도 역할이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네. 없다. 힘들어진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모시고 싶지만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신임하는 측근들은 김종인 위원장이 약간 불편해한다. 그래서 자꾸 김병준 위원장을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넣어서 좀 견제도 하고 내 편도 좀 만들고 그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잘 나가고 잘 되어 보이는 이 국민의힘 선대위도 여러 가지 안에 복잡한 갈등 구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후보 본인 또 측근들 이 김종인이냐 김병준이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막 그러다 보니까 좀 해법이 좀 이거 좀 짬뽕 절충안 같아요.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을 탑으로 한 다음에 총괄 본부장 밑에 그냥 본부장을 한 4명 정도 두는 방식 같은데 이거를 우리 김상현 소장님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좀 어색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지 안 될지도 지금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김병준 아직까지. 전 비대위원장이 들어온지 안 들어온지도 네. 알 수 없고 네. 근데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장제원 의원 측에서 강하게 밀고 있는 분으로 알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일부 언론의 인터뷰를 통해서 그렇게 구성될 것이다라는 것이 나갔던 것도 그런 탓이 있는 것이고 네. 여전히 그 의견이 존재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장제원 의원 측에 힘이 실리는 거고 그렇게 안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총괄 이 본부장 대신 4명의 본부장을 두는 게 되면 그냥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원탑 체제가 되는 것이고 전권을 맡긴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김병준 전 위원장 오십니까? 한번 예측해 보십시오. 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반반이니까 항상 맞추는 게. 네, 본인도 상당히 의지가 강하고요. 음. 그다음에 측근들이나 윤석열 후보도 모시겠다는 생각이 강합니다. 네. 불편해하는 사람은 김종인 위원장이 가장 불편해하고 이준석 후보는 왜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올 가능성이 높다. 약간 아니, 근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오면 죄송합니다. 화낼 것 김병준 같은데? 위원장이 오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걸 수락하고 할까요? 제가 그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 권한이 예를 들면 이준석 대표랑 같이 상임선대위원장이잖아요. 그래서 위원장님 이거 원오브 댐입니다. 총괄은 김종인 위원장님 아닙니까? 그렇게 설득을 하겠죠. 그러면 4명 중에 아니면 무슨 본부장 정도 하든지 다른 것들을 할 것이다. 좀 예측해 보십시오. 온다 안 온다. 그런 하나. 의미에서 의미심장한 지난번 인터뷰 내용에 보면 선거 총괄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하고 미래 비전, 즉 국가에 나갈 방향은 김병준 총괄선대본부장이 한다는 인터뷰 대목이 굳이 들어있는 것은 제가 김종인 박사면 그 인터뷰를 보면 굉장히 불쾌했겠어요. 화가 날 것이다. 내가 비전을 만드는 사람이지 거기서 뭐 선거는 이렇게 치르는 이런 잡무 총괄하는 사람이냐라고 됐을 것이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이 안 받을 것 같아요. 안 받으면 김병준 위원장을 못 들어오게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어떤 판단을 할지는 본인도 해놓은 판단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하기가 어려운데요. 근데 이제 김종인 위원장도 다른 생각인 게 뭐냐면 이번 선거가 정권이 교체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여론 지지율상 높잖아요. 그럼 본인이 총괄해가지고 정권 교체했다라는 그러한 성과를 갖고 싶어 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효과가 총선 체제하고 이 대선 체제는 좀 다를 것 같거든요. 그 효능감이. 이 총선 체제에서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징계권도 있고 이제 먹힐 것 같은데 대선에서는 좀 아무래도 후보 중심이고 후보가 또 이제 고집을 부리는 거에 대해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어디까지 좀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 김종인 위원장은 주변 사람 많이 경계하잖아요. 그렇죠. 잘라내는 것도 좀 잘하고 그런데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자기 사람을 엄청 챙기는 스타일이죠. 좀 다르죠. 보수 기질도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충돌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그런 충돌 지점이 있지만 그게 한편으로는 시너지를 낼 것이다. 조금 전에 이유는 설명드렸고 윤석열 후보는 입을 최대한 다물고 이야기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하는 구조로 가는 경우에는 분명히 시너지가 날 수 있고 지금 내세운 굵직굵직한 정책들을 만약 발표할 경우엔 이것이 가져오는 효과도 당장은 있을 텐데 사람들의 머릿속엔 의문이 떠오르겠죠.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렇고 대통령이 되고 나면 저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다 해야 되는데 김종인이 없는 상태에서 가능할까? 이 의문에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 답변할 수 있는지가 또 하나의 관건이 될 겁니다. 자, 요거는 우리 김민주 기자한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으로 있을 때 당시 중진들이 뭐 견제 같은 걸 많이 날렸던 걸로 기억나거든요. 이번 대선 국면에서는 그런 견제고 그런 건 없을까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래도 민주당 선대위보단 낫다. 차라리 중진들이 견제구를 날리는 게 낫다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A4 용지 한 장에 딱 민주당 선대위를 정리했을 때 그래서 누가 메시지 낼 건데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종인 위원장이 우리는 소규모 실무형 선대위입니다. 그러면 다 그런가 보다 이제 하잖아요. 그렇게 곧 짜이겠지. 누구도 통합형이란 거 될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좀 실무형으로 짜이겠지 이렇게 적 메시지가 가는데 민주당에서는 이제 좋은 분들이 이분도 좋고 이분도 좋고 이분도 좋아가지고 다 모셨는데 이제 거기까지 모신 것까지 지금 된 상태죠. 네. 이미 한참 전에 꾸려졌는데 약간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사실 다음 주제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뜬금없이 한 대 맞았어요. 국민의힘을 좀 평가해달라니까 맞을만 민주당보다 네. 좋다 이렇게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국민의힘의 대선 캠프 또 선대위가 구성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일단 김종인 위원장이 중심이 될 것 같고요. 그 구체적인 또 세부적인 그림은 아직까지 그려지진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어떤 절충적인 그림이 이제 그려질 것이라고 보이고 김종인, 윤석열, 이준석 당대표까지 세 사람의 어떤 이 대선에서의 어떤 역할 또 움직임 그것도 아마 우리 주목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은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44분 국민의힘하고 그러면 몇 분 동안 민주당을 하려고 합니까? 민주당은 재미가 없어요. 그러네. 이거 방송 나갔잖아요. 이거. 부족하시면 혼자 남아서 하고 가셔도 됩니다. 그럼 출연료 더 주니까? 그건 개인사니까요. 자, 좋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일찌감치 선대위 출범을 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하지만 이재명 후보, 또 윤석열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는 지금 좀 벌어진 상황입니다. 민주당으로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에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 구설에 오르기도 하고 후보하고 당하고 이 말이 좀 엇박자 나는 모양새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당 선대위가 뭐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비판도 있고요. 최신론이 일고 있는데요. 뭐가 문제인지 이 얘기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국민의힘 할 말이 많은데 민주당은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지금 보면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하고 격차가 좀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선대위를 꾸렸으면 더 잘 돼야 되는데 더 안 되는 모양새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할 말이 별로 없는데요. 네. 위기입니다. 선대위 구성이 방만하게 됐습니다. 네. 모든 사람을 고용한다는 건 아무도 일 안 한다는 이야기랑 같은 겁니다. 어느 맥락을 짚어서 선대위를 구성할 건지에 대해서 후보가 다시 고민하고 기존 조직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라도 좀 더 기동성이 높은 형태의 조직을 추려서 움직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은 좀 방만하기도 하고 일하는 사람이 잘 없다 이런 말씀으로 2부에 할 말은 이게 전 다예요. 그래서 민주당 얘기는 하고 할 게 별로 없다는 장성철
소장님은 할 말이 좀 많다고요? 저는 선대위가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 후보가 문제다라고 이재명 후보가 말씀을 문제다. 드립니다. 예.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위기설 그리고 지지율이 정체있거나 약간 하락하는 것들은 선대위의 문제 때문 아니에요. 이재명 후보가 지속적으로 당과 선대위와 그리고 정부와 조율되지 않은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해요. 아하. 그런 것들이 혼란을 줍니다. 저 사람들이 과연 집권 능력이 있을까? 이재명 후보는 준비된 대통령 후보일까? 그런 의심을 줍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저는 경악스러운 말실수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재명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동체 룰을 어기며 주장을 알리는 삶도 네. 이것도 괜찮다. 나도 그랬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이게 어떠한 느낌을 주냐면 법을 어겨서라도 괜찮아. 약속 어겨도 괜찮아. 원칙, 양심 어겨도 괜찮아. 네 주장을 가감없이 얘기해. 대한민국 법치국가입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대통령은 법을 지켜야 될 법을 지켜야죠. 예. 그러한 책임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룰을 어겨도 괜찮다라고 하니 과연 이분이 지도자가 될 뭐 준비, 감이 되느냐라는 의심이 나오는 거죠. 메시지가 정제되지 않았다. 이것은 선대위의 문제가 아니라 후보의 문제다라는 개인의 것이 문제다. 단적인 반증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선대위나 민주당 문제점은 적어 보입니까? 결국에는요, 선거를 치르다 보면 후보가 99%고 네. 선대위와 당은 1%의 영향력도 못 끼쳐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 너무 광범위하다, 뭐 용광로다, 너무 많은 삶을 넣었어 이거보다는 후보부터 내가 문제로구나. 내 탓해야지. 자꾸 언론 탓하고 선대위 탓하고 정부 탓하고 기재부 탓하고 이거는요. 대선 후보로서 자격이 없다라는 자기 고백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실현은 윤석열 후보가 더 많이. 더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지난 이제 이전에 했잖아요. 경선 때. 음. 지금은 침대 선거운동하고 있잖아요. 침대 네. 놓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 그냥. 네. 그래서 지지율이 올랐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네, 알겠습니다. 이 지지율 격차가 이게 조금씩 계속해서 좀 벌어지는 모양새인데 어떻게 민주당 내에서는 위기의식을 좀 느끼고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이 같은 지지율 격차의 이유는 또 뭐라고 분석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 뭐 의원들 그리고 원래 있던 당직자들 보좌진들은 위기의식은 있지만 부정적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인데 일단은 뭐 안정화 단계로 발화를 보고 있는 건데 네. 뭐 인력의 장비가 하나씩 갖춰져 가고 있고 거의 다 끝나간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어요. 두 번째는 정기국회를 통해서 입법 측면에서는 뭐 대장동 방지법 이걸 네. 불리는 개발이익 환수법 개정 그리고 예산 면에서는 뭐 위드 코로나 시대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전국민 방역지원금 이런 거 관철해서 성과를 인정받으면 정기국회가 끝날 쯤에 상당 부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관측하기도 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그렇게 정책 대결을 해나가는 동시에 윤석열 후보 측도 선대위 구성을 완료한 이후에 컨벤션 효과가 끝나지 않겠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일부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국회를 찾아서 비례의원들 일부를 만나서 이제 간담회를 가졌어요. 그렇죠. 이제 워딩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 말씀하셨는데 이분이 뭐 또 이번에 이렇게 키워드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역할을 하시겠죠. 근데 거기에서 좀 주목할 점은 현재 우리 쪽 의제와 이슈는 전혀 중도층 확보 전략이라고 보기 어렵다. 아하. 위기다. 위기다. 실제 보면 뭐 고발사주 의혹 네. 그리고 뭐 본부장 비리에 집중하고 있고 TF를 꾸려서 네. 물론 야당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반대로 여당이잖아요. 근데 너무 이슈 선점을 못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 하나 있었고 문제점은 이렇게 짚었습니다. 모두 병들었는데 아무도 아프지 않다. 네. 네, 이성복 시인의 시를 인용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가 톨스토이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제 대미를 장식했는데 톨스토이? 네, 모두가 세상을 바꾸겠다고 생각하지만 누구도 스스로 변하겠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이게 지금 선대위 핵심 내지는 선대위 지금 주축에게 하는 말씀 아닌가? 네, 대문호에 또 네, 그거를 또 말씀. 인용을 했네요.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네네. 될까요? 지금 지지율이 격차가 많이 나가지고 민주당 분들이 좀 패배 의식에 젖어 있는데 제가 두 가지 전망을 좀 해볼게요. 네네. 만약에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앞자리 숫자가 2자를 찍으면은요, 네. 100% 후보 교체로 나옵니다. 교체하자. 네, 왜냐면은 20%대의 지지율 갖고는 어떻게 선거운동해서 다시 본인들이 선거를 승리할 수 있다? 정권 재창출할 수 있다? 그런 의욕을 완전히 꺾어버려요. 네. 그래서 후보 교체를 통해서 해보자라고 나올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은 출렁이게 되어 있어요. 무조건. 뭐 네. 윤석열 후보라고 뭐 다 잘하겠습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실수 안 하겠습니까? 네. 여러 가지 또 뭐 사법적인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저 민주당 김성애 대변인 같은 분들은 용기를 잃지 말고 열심히 선거운동 한번 하시라. 제가 격려 좀 해드리고. 오해하는 것 같은 열린민주당이면 다른 우리 당. 당일 안에서 다른 크게 뭐, 정당. 예, 저번에 예, 이제 상처를 받을 일은 없어요. 집권 야당이라고 하셔서 아니 오늘 좀 풀이 죽어 있으신 아니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김성애 대변인님 보실 때는 이런 얘기는 하고 있어요. 예컨대 PK에서 그 발언했던 부분, 부산 뭐 재미없다, 또 낙상 사고 이런 거 언론 지형이 조금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뭐 이재명 후보가 잘하려 하더라도 좀 안 좋게 보도가 되기도 하고 그런 얘기들 하는 것 같아요. 또 당이 잘 대응을 못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은 좀 장성철 소장은 그런 건 아닐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없는 건가요? 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하진 네, 않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무진이 알아서 할 문제고요. 네. 공보팀이 열심히 기자들 만나고 해명하고 설득할 문제고 홍보팀이 좋은 자료 만들어서 많이 뿌리면 되는 문제고요. 네. 후보가 집중해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후보가 굳이 뭐 언론 지형이라든지 언론 보도까지 다 챙길 필요는 없다. 그렇게 되도록 선대위가 움직여야 되는데 안 움직이고 있는 문제가 있는 건데 예, 오늘 오후에 지금 책상이랑 의자를 놨거든요. 네. 이제 사람들이 엉덩이를 오늘부터 붙이기 시작을 하면 네. 뭐 한 다음 주 정도부터는 다른 면모를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 열린민주당이니까 조금 제3 객관적인 느낌이잖아요. 어떻게 좀 지지율이 좀 올라갈 것 같습니까? 당연히 올라가죠. 지금 현재 구도는 국민의힘은 지지자들이 다 결집을 완료한 상태로 예. 봅니다. 그래서 40% 정도의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는 거고 반면에 이재명 후보는 어쨌건 이 경선에서의 내상에 대한 치료가 다 끝나지 않은 지점이랑 팔짱 끼고 지켜보는 지난번엔 찍었지만 이번엔 잘 모르겠어요라고 말하는 여러 가지 불만의 이유에서 이분들을 아직 결집을 못 시킨 건데요. 이분들을 결집시키는 데는 어쨌든 문재인 정부와 함께 가는 측면과 문재인 정부와 대비되는 측면을 같이 만들어서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이건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당의 정책적 뒷받침도 들어와야 되고요. 그런 기간이 뭐 지금 대선이 4달이나 남았기 때문에 4개월은 평상시에 4년하고 똑같거든요. 그렇죠. 지금의 지지를 가지고 뭘 얘기하는 20% 것은 떨어질 거 걱정하시던데 우리 장선우 소장님은? 네, 뭐 하실 수 있는 걱정이죠. 만약에. 그쪽에서는. 예. 근데 제가 이재명 후보한테 한 말씀만 그런 종류의 만약은 예를 들어서 김건희 씨, 씨가 지금 뭐 도이치모터스 증권 조작 관련돼서 기소되면 만약 이렇게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거라서 말이다? 뭐 전 뭐 네. 그런 가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네. 예, 장 교수님.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지율이 정체 내지 하락 추세라서 20% 찍을 가능성도 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문제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이재명 후보에게 한 말씀 딱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언론 탓하는 정치인치고 잘된 정치인 못 봤다. 내 탓이다. 내 잘못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눈물 촉촉한데 진심으로 하시는 말씀이죠. 아주 안구 건조증 때문에 죄송합니다. 촉촉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뭐 이렇게 막 진심으로 눈물이 이렇게 잘 되시길 바라는 겁니까? 잘 되셔야죠. 왜냐면은 저는 야권 성향이고 정권 교체를 바라지만 이재명 후보께서도 국민의 일정한 부분에 지지를 받는 중요한 분이잖아요. 저분의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가 대한민국을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께서도 정말 잘 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재명 후보가 되는 게 오히려 베트남은 안 가는 길이시잖아요. 근데 베트남 가서 제가 예를 들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다. 이재명 후보가 되면. 네? 왜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왜냐면 또 윤석열 후보 측에서 너 때문에 된 거 아니야. 이재명 후보가 된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저를 또 그러지 않을까. 일관되게 가해자가 윤석열 후보 측이라는 건 참 좋네요. 저희 대변인입니다. 일관적이네요, 진짜로. 장원 씨. 네. 이 정책 부분에서도 당과 이재명 후보가 좀 엇박자가 계속해서 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도 그렇고 최근 2030 청년층을 좀 의식해서 내놓은 가상화폐 과세 1년 유예 입법도 제동이 걸린 상태고요. 왜 이렇게 자꾸 당과 후보가 좀 엇박자가 나는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일단 그 재난지원금 관련돼서는 당과 후보가 엇박자가 난 상태가 아니고요. 최근에 윤호중 원내대표 지속적인 발언은 기재부가 네네. 추가 세수 확보한 것을 잘 몰랐던 부분, 네. 예측 못했던 부분에 강한 질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재난지원금 관련돼서는 이미 호흡이 맞았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네. 더 한 발 나가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이 문제를 1대1 토론을 통해서 1대1 협의를 통해서 재난지원금도 하고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한
적극적인 구제책 마련하는 거, 네. 확장 재정을 펼치겠다라는 기조에 동의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다 이제 한 발 더 나가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기본소득 얘기도 꺼내고 계시던데 네. 이런 점에서 합의점을 찾아가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요. 이 가상화폐 과세 1년 유예 뭐 등 이런 자잘한 것들은 이걸 다른 프레임에서 봐야 되는데요. 하여튼 이렇고 저렇고 절차를 막 이렇게 따져서 막 이렇게 해온 것에서 그 답답한 국회가 돌아가는 꼴을 못 보겠는 유권자들이 야권에선 정치 신인인 윤석열을, 네. 여권에서는 한 번도 국회 근처에 없어봤던 이재명을 뽑아 올린 겁니다. 니들끼리 해봐. 국회 없이. 뭐 그렇다고 국회의 존재를 없애란 말은 아니지만 그렇죠. 그런 싸움을 지금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즉각적으로 유권자들의 주장과 요구를 받아들여서 그걸 실천으로 옮길 것인가라는 그림에서는 저는 이 소위 말하는 식자층들이나 기자들 보기엔 저 불안하다 이렇게 보이겠지만 실제로 투표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거라고 봅니다. 네. 네. 자,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런데 우려의 목소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당내 중진이자 선대위 공동총괄 본부장인 우상호 의원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초선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했었죠. 네, 맞습니다. 자, 우상호 의원 본인도 지금 선대위 공동총괄 본부장인데 지금 선대위원장 송영길, 또 조직 총괄 본부장 조정식 총괄 본부장 언급하면서 뭔가 잘못되고 있다. 뭐 초선 의원들도 지금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비판하는 속내는 뭘까요? 할 말을 했다라고 보고요. 송영길 대표랑 또 굉장히 친한 사이였잖아요. 둘이가 최근에 이제 절친이죠, 두 분이. 농지 문제로 약간 부딪힘도 있었습니다만, 야 선거 준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라고 친구이자 동료인 송영길 대표에게 의사 표시를 한 것으로 보고요. 뭐 우상호 의원의 지금 이 말 굉장히 적절한 말이고 잘 맞는 말입니다. 실제로 송영길 대표의 리더십이 지금 발휘돼서 쳐낼 건 쳐내고 움직일 건 움직이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보이는 것 아까 전에 지적을 했기 때문에 중언부언하진 않겠습니다만 예, 지금 상태는 조금 더 정리가 한참 돼야 될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성설 교수님 오랫동안 선거를 치러본 경험이 있잖아요. 김무성 당시 당대표하고 같이 일도 많이 했었고 외부 객관적인 상황에서 뭐 상대 정당이긴 하지만 지금 민주당 선대위의 가장 큰 문제점 제가 봤을 때는 뭘까요? 예. 공동자를 빼야 돼요. 공동을 빼라. 공동 선대본부장, 공동 총괄 선대본부장, 공동 선거대책위원장 하면서 책임 소재를 막 한 곳에 집중하지 않고 다 나눴어요. 예. 되게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김혜경 여사가 네. 뭐 다친 것과 관련해서 낙성사고. 별별 네. 이상한 소문이 많이 돌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딱 총괄 선대본부장이 야 이거 더 이상 확산되면 안 되니까 바로 이거는 대응 자료 만들고 바로바로 진압을 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공식적인 대응이 오후 4시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 전에 이해식 뭐 비서실장이 뭐 얘기해주고 막 이런 건 있었는데 네. 선대위 차원에서 공식적인 4시였거든요. 소문이 퍼질 대로 다 퍼졌어요. 늦었다는 거죠. 이런 즉각적인 대응을 못하는 것은 공동자를 써가지고 여러 사람들에게 무책임한 권한을 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선대위를 짜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누군가는 한 명이 실무적으로 총괄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즉각적인 대응을 하고 책임을 질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지금 총괄 선대 본부장이 공동 3명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조정식 의원도 아니 뭐 우상호 의원이 하겠지. 우상호 의원은 조정식 의원이 하겠지. 왜 쟤네들은 안 했지?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권한하고 의무를 한 명한테 집중시켜라. 집중시켜야 돼요. 나 이거는 진짜 무슨 조직으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처럼 누가 하겠지.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을 것 하나만 같아요. 더 말씀드리면 선대위의 구조가 횡적으로 이렇게 넓어지는 선대위는 좋지가 않아요. 그냥 종적으로 직할 체제가 단순한 직할 체제가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용광로 선대위 얘기하면서 행적으로 만든 거잖아요. 네. 또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또 일렬로 또 짜기도 쉽지도 않을 것 같기도 한데 뭐 언젠가 또 구성을 또 새로 짜든가 해야 되겠네요. 아니, 있는 구조에서 그 열심히 일할 사람들을 추려내면 되기 때문에 저 있는 조직을 흩어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횡적 구조를 말씀하시는데 이제 성남시장부터 경기지사까지 함께 해왔던 소위 말하는 이재명 후보의 핵심? 가까운 분들은 대선을 치러본 경험이 없다라는 단점이 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하고 결합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건 뭐 당연한 일이라고 보고요. 네. 지금 조직에서 조금만 추려내면 되기 때문에 아주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 다만 그 당대표와 그리고 후보가 만나서 하든 뭘 하든 이게 결단을 할 네. 문제가 남아 있는 거죠. 뭐 결단은 시간은 아직 해야 많이 된다? 있습니다. 예. 시간은 네. 아주 많다. 예. 네, 이 선대위 움직임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또 그 나름대로의 또 분석들을 또 하십니다. 장 교수님 말씀대로 좀 너무 캠프가 좀 비대해져 있다. 그래서 움직임이 좀 둔해져 있는 것이다. 이 캠프를 좀 크게 만든 게 오히려 독이 됐다 이런 지적들이 좀 있습니다. 정말로 이 조직이 커서 안 움직이는 건지 아니면 또 일각에서는 이 경선의 후유증이 완벽하게 회복이 안 된 것이다 이렇게 또 분석하시는 분들도 예컨대 계시더라고요.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그룹이 있으니까요. 네. 예.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한 팀이나 용광로 선대위는 어떨 때 만드는 거냐면 후보 지지율이 높을 때, 네. 그리고 후보의 개인적인 역량이 높을 때, 음. 이럴 때 후보가 모든 걸 장악할 수 있을 때 한 팀 용광로 선대위를 맞춰나가는 게 맞아요. 예컨대 뭐 이거 예측이 그렇지만 2012년 선거에 박근혜 후보 정도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후보도 어쨌든 사법적인 리스크도 있고 말을 좀 너무 쉽게 하시는 부분이 있고 그것을 주워 담느라고 선대위나 당에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한 팀이 아니라 어쨌든 특정한 사람에게 권한을 줘서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예전에 우리 김성현 대변인께서 좋은 비유를 해주셨었는데 네. 샐러드 선대위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뷔페식 선대위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후보의 비호감도가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뷔페식 선대위가 뭐냐면 이 사람을 보고 나는 후보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 나는 이 사람을 보고 나는 뭐 민주당 지지할까? 뭐 이재명 후보 뽑을까? 이런 식이 돼야 하는데 안에 넣어가지고 그냥 다 섞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에이 이거 뭐야 그냥 이재명만 보이는 거 아니야? 에이 이재명 비호감도 높아. 이상해. 이런 분들이 지지를 안 보내는 거죠. 그래서 특색을 살리는 선대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부패식이 필요하다라고 장성철 교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너무 진지하게 조언을 잘해주시는. 저는 오늘 보면 격려해드리는 국민의힘인데 민주당의 컨설턴트 좀 해줘도 될 것 같아요. 저는 김성애 대변인 좋아하기 때문에 오늘 같이 방송하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요? 국민의힘 자리입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우리 김민주 기자 국회 출입하고 하는데 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좀 어때요? 진짜 선대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라든지 불신감 이런 게 좀 있나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작게는 가까운 예로 뭐 이제 경선 때 각 후보 마크맨들이 있잖아요. 네. 뭐 이낙연 후보 마크맨, 누구 마크맨, 이재명 후보 마크맨이 있는데 그 마크맨 또 방이 있잖아요. 네. 단체 대화방 같은 것들. 그래서 공지도 되고 일정 공지 되고 뭐 페이스북 글도 공유되고. 근데 그 방이 아직 있는데 이제 당 후보로 선출되고도 아직 마크맨 방이 있는데 아직 있어요? 예. 예. 당 공보국에서 대선 후보 일정을 공식 풀하는 것보다 그 마크맨 방이 먼저 돼요. 오. 그러니까 이제 정말 가까운 예고 별거 아닌데 네. 그거 자체도 당과 안 선대위가 맞네요. 아직 뭔가 맞지 아하. 않는 거죠. 아. 근데 이제 최근에 좀 달라진 게 있다면은 후보 바로 알기 운동까지는 좀 그럴까요? 하여튼 후보 바로 알기 움직임이 좀 있습니다. 네. 이제 워낙 비주류였고 또 국회 경험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또 당 옆 지역에서도 잘 후보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뭐 정말 흑수저 출신이고 뭐 그런 정도밖에 모르고 네.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았고 뭐해서 뭐 했는지를 잘 몰라서 실제 몇몇 의원들이 인간 이재명이라는 책을 대량 구입해서 각 지역에도 보내고 당협에도 아하. 보내고 어디 뭐 모임에도 보내고 의원들끼리 돌려보고 예. 기자들한테도 와서 가져가라 그러고 가서 좀 읽어보라고 하고 좀 그런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야 좀 후보를 알아가는 단계. 예, 그러면서 이제 알아야 예, 대선이 많이 남았다. 이제 알아야 된다. 후보 알아가고 힘을 모으는 단계 이런 것도 좀 느껴지고요. 어허. 대선 후보가 되고 나서 이제 갑자기 기자들 질의응답 시간을 뭐 갑자기 줄였어요. 예. 뭔가 조율 없이. 사실은 조율만 하면은 대선 후보 돼서 백불, 그러니까 뒤에 질의응답 하는 시간이 좀 없어지고 이런 것들은 이해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공식 시간을 갖고 하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조율할 수 있는 건데 그냥 뭐 갑자기 없애버려가지고 예를 들면 좀 소란이 한번 났었어요. 소란이 있었어요. 예, 그런 것들도 뭔가 안 맞는 거거든요. 아직까지 조금 안 맞는 것 그런데 같다. 이제 지난 월요일부터는 조금 바뀌었어요, 공보단이. 그래서 몇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원래 공보를 오래 하셨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정말 유명한 분이세요. 네. 그분을 필두로 해서 좀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현장에 있는 기자들부터 뭐 위에까지 좀 해서 약간 조율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금은 조율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궁극적으로 계속적으로 얘기되는 부분이에요. 송영길 선대위원장하고 이재명 후보하고 두 사람의 소통 그 부분 기자들이 봤을 때 어떻습니까? 소통을 하긴 하는데
소통을 하긴 하는데 이제 연락만 하는 것 같아요. 연락만. 말 그대로 예, 전화만, 예. 문자만 한다. 예. 아, 근데 우리가 아마- 말하는 소통은 그런 소통은 아니잖아요. 더 긴밀한 소통을 말하는 건데요. 근데 이제 저희 전에 방송에서도 네. 얘기를 했었지만 예를 들면 동지라는 개념, 어떤 정치인한테 뭐 복심이라든지 네. 동지라든지 코어 개념의 송영길 대표는 아니잖아요. 송영길 대표는 정치인으로서 만난 거지. 그렇죠. 약간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 이게 한편으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 전략에 밀리고 있다 이런 분석이 좀 있거든요. 어떤 말이죠? 예. 쉽게 말해서 민주당은 뭐 공약 이행률 90% 98% 일자라는 이재명 대 윤석열. 네. 이렇게 이재명 대 윤석열로 가길 바래요. 민주당은. 근데 국민의힘이 지금 절대 따라와주지 않고 있습니다. 뭐 이재명 후보가 1대1 회동하자고 해도 내가 안 왜 만나고. 이래? 뭐 누구랑 1대1 회동을 하자고 해도 내가 왜 토론하자고 해도 그게 뭐 왜? 뭐 이렇게 계속 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대 이재명 프레임을 원합니다. 국민의힘 대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어쨌든 지금까지 보여진 바로는 실수도 많이 했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대 이재명을 원하기 때문에 지금 네. 보면은 김종인, 이준석, 윤석열. 새 삼각 근데 편대. 민주당은 이재명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까 그 언론 지형 뭐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은 뭐 언론 지형도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네. 제가 기자로서 봤을 때는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김종인, 이준석, 윤석열이 있으니까 각각 이렇게 정도만 집중하면 되는데 네. 여기는 이재명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다 막 쫙 보게 되는 거죠. 그렇네요. 여기만 어디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게 있어도 좀 더 크게 부각되는 측면도 없지 않나. 아, 예. 관심이 분산되지가 않는군요. 후보로 집중돼요. 아, 메시지가. 그러면 이거 말 나온 김에 결국은 지금 이재명밖에 안 보이면 김종인 같은 사람 한 명 뽑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 떠오르는 누가 있어요? 이해찬. 떠오르죠. 네. 큰일 날 뿐이네. 왜요? 정청래 의원도 감히 이해찬 전 대표의 존함을 함부로 얘기 못해서 아니 방송이니까 그냥 이해찬 할 수 있잖아요. 땡땡 그랬는데 네. 큰일 날 뻔이네. 아니 뭐 큰일 날 건 아니고요. 아니 뭐 이 이름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예요? 민주당에서 큰일 나요. 아니 뭐 해리포터도 아니고 지금 여기가 아니 지금 그쪽 분위기가 그렇다니까요. 예. 아, 그래서 그런 이름이 다 있습니까? 김민주 기자 말대로 이재명만 보여서는 되지 않는다라면 다른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해찬 전 대표의 구원 활동, 뭐 구원이라 해야 되나요? 등판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있다고 보는데요. 네. 거기에 뭐 집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일단 당 조직을 잘 수습하는 게 먼저고 네. 그 일을 하면서 차츰 하나씩 만들어갈 일이라고 봐서요. 이해찬이 있으면 되고 없으면 안 된다. 이런 구도로 몰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저는 그렇지 아직은 않다라고 아니다. 보고요. 아직 이해찬 대표님께서 본인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네. 도로 나오시겠죠. 알아서 나올 것이다. 네. 누가 나오라 해서 나올 사람이 그럼요. 아니다. 예. 성격상 저는 필수 불가결할 것 같아요.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국민의힘에서 만약 김종인 위원장을 원탑으로 하면 네. 이쪽에 대항마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때쯤에서 우리는 이해찬이 있어요라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서의 이벤트와 이쪽에서 이벤트를 서로 믹싱하려고 할 거다. 그래서 저는 뭐 책임 있는 역할을 하실 것 같다라고 전망해 봅니다. 김 기자님 혹시 뭐 또 기해찬 대표 말고 또 뭐 언급되는 사람 혹시 있을까요? 근데 저는 이해찬 대표가 뭐 네. 전면에 나서 지금 사실 상임 고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조언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역할이고 상임 고문에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총리, 이해찬 전 대표가 있기 때문에 조언을 할 수 있는데 전면에 서고 그러면 오히려 분란만 생기고 뒤에서 조용히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고 어쨌든 저는 팩트 체커니까 근데 지금 가능하려면은 이해찬 대표가 등장해서 가능하려면은 후보의 수행부터 비서실장, 뭐 상황실장, 뭐 어디 전략팀장 네. 다 이해찬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해찬 대표가 이렇게만 해도 알아듣는 사람들이 막 움직여야 되는 건데 지금 이미 인선이 다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 쉬어 보이지 이렇게 하면 않고 하나도 못 알아먹을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해도 아무도 못 알아먹어요. 예, 구조상. 예. 아니 근데 또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네. 예를 들면 김종인 위원장과 이해찬 전 대표께서 선거에 맞붙었을 때 항상 이해찬 후보가 이기셨거든요. 전 대표가. 네. 그러니까 와 김종인을 잡는 건 이해찬이다라고 민주당 분들의 사기를 높이는데도 효과가 있다. 그래서 저는 오실 것 같다. 네. 그런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초선들이 했던 기자회견 이야기도 잠깐은 또 짚어보고 네, 가야 될 것 짚어야 같아요. 되겠죠? 예. 지금 선대위는 국회의원 중심, 선수 중심으로 꾸려져 있다. 외부 인사를 영입해서 이 정치적, 실질적 권한을 좀 줘라 이런 지적을 했는데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보다는 그냥 외부 인사 아니면 좀 열심히 한 사람 그게 낫다는 이런 취지인가요? 아니 이게 사실이니까요. 아 맞으니까 이게. 예, 아니
실제로 지금 국회의원 중심으로 해서 선수 중심으로 해서 자리 다 경 맞춰서 의전 맞춰서 만들어 놓은 자리거든요. 선대위는 그렇게 돌아간 데가 아니다라는 지적은 매우 옳다고 보고요. 예.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회의원이니까 뭐 자리 하나씩 다 주는 거는 필요 없.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구보다 10분의 1이라 생각하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 말씀하시는 거 보고. 네, 뭐 그렇기 그런 때문에 사람한테 자리를 뭐하러 줘요? 그러니까 심지어 말씀하신 대로 공동 막 이렇게 만들어져 예. 있는데 그 해당 분야에 전문 식견이 있는 분이 아닌 분들도 그냥 선수에 맞춰서 들어간 자리가 되게 많아서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일부 손볼 필요가 있겠죠. 아. 네. 그럼 구체적 쇄신안을 좀 제시해 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좀 그리고 있을까요? 뭐 우리가 막전 막고니까 혹시나 뭐 다들 이제 선거에 오래 했었고 쇄신안을 한 번씩 말씀 좀 주십시오. 정말 하나만 하는 소리 할 수밖에 없겠다고 하나만 한 소리 보는데요. 계속 예, 했습니다. 이제 예, 예. 아 그래도 됩니다. 예. 누군가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이 이 사람이 들어온 민주당이 이렇게 되겠구나를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인물이 몇 명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의 이 조직은 밖에서 보면 어떠냐면요. 50대의 남자인 국회의원들이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할게. 걱정하지 마. 라고 하는 거라서 도대체 뭘 알아서 하겠다는 거고 어디로 가겠다는 건지라는 그림이 안 보이니까 이재명 후보만 집중해서 보게 되는데요. 아하. 자, 대한민국 미래는 이렇습니다. 다 차기 정부는 이렇습니다를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컬러가 들어가야 돼요. 지금은 그냥 잿빛이랑 곤색 양복을 입은 남성들만 쭉 서 있는 그림인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장성철 우리 교수님께서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셨어요. 그 아니, 저기 민주당 선대의 미래를 얘기하는데 자꾸 팔을 잡고 계시면 어떡해요? 모기가 방송 중에 날아다니는. 그런 식으로 뭐 표현을 자꾸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공동자를 빼버리세요. 공동만 빼라. 네, 그래서 누군가에게 하나의 책임감을 확실히 줘서 전권을 선대위가 줘라. 굴러가게 해야 된다. 공동자가 너무 많다. 그것이 문제의 시발점이다. 전권을 갖고 권한과 의무를 본인이 받고 한 명이 좀 소수가 행사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된다. 자, 김민주 기자도 오랫동안 정치부 취재를 했으니까 민주당 쇄신되는 방안. 근데 저는 좀 들어보면 네. 또 민주당의 전략이 이재명이긴 또 해요. 아, 방법이 없다. 결과적으로 결과 이재명이다. 윤석열 후보와 대비될 수 있는 점은 그래도 오랜 행정 경험, 예. 그리고 실행했던 경험, 그리고 뭐 추진력 이런 네. 것들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무리 김종인, 이준석, 윤석열이 이렇게 가도 결국엔 후보끼리 이렇게 비교가 안 될 수가 없거든요. 결국 침대에서 근데 일어나야 될 게 잠은 그렇죠. 깨야 되니까요. 계속 김종인, 이준석 뒤에 있으면 그것도 언론이 이제 두고 보진 않을 테죠. 그래서 그러니까요. 결국에 이렇게 붙게 되면 결국엔 또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실제 민주당 의원님들도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민주당엔 레드팀이 없냐. 네. 근데 쓴소리를 하거나 뭐 예를 들면 좀 막아주고 이 정도 비판하면 됐어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 필요한데 네. 왜 없냐 했더니 그거 다 이재명 후보가 하면 된다. 직접 해라. 직접 할 수 있다. 그게 차이점이다. 뭐 이렇게 직접 얘기하시기도 했어요. 그거 또 들어보니까 또 뭐 걱정 안 해도 되나? 아니 이런 근데 상황 들긴 이재명 하네요. 후보가 실수하지 않아야 돼요. 그게 전제 조건이라니까요. 네. 말 실수하고 행동 실수하고. 누가 더 실수를 많이 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후보는 말을 아낄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는 막 말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막 힘들어. 계속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요? 예. 그래서 말을 하고 실수를 해야 또 저희가 평론할 게 많은데 네. 좀 안 할 것 같다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지금. 몇 주나 참는지 봅시다. 열린민주당은 네. 대선 후보 안 냅니까?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알아서 할 거예요? 계속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창당일을. 기다려주세요. 네. 네. 근데 윤석열 후보가 좀 유리한 측면이 있는 게 이게 조금만 잘해도 발전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리만 오므려도 고개만 안 돌려도 발전했네? 이렇게 생각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완전히 바뀌었네요. 생각이- 여러분. 나는 야, 사람이 저렇게 바뀌나? MC 장모님이 이렇게 웃긴 사람인지 처음 봤어요. 개그맨 출신이에요? 무슨 정확하게 딴 보셨습니다. 데서 보니까 정치평론 하시던데? 정확하게 보시면 개그맨 출신입니다. 그렇구나. 네. 하여튼 뭐 선대위는 꾸려졌는데 할 일이 태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제대로 뭐 될지 안 될지 이것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여야 모두 선대위가 어느 정도는 다 진통을 겪는 모양새입니다. 또 이를 어떻게 또 극복해 가느냐에 따라서 지지율의 성적표가 계속 달라지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 막점 마코에서는 그 부분을 항상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뉴스 코멘터리 막점 마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해준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 코멘터리 막전 막후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55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OBS